시황 보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시장 진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강영기 DB금융투자 주식전략 파트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파트장님, 관세 리스크에도 코스피,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긍정적인데요. 상반기 2,700, 코스피 2,700을 기대하기도 하는데 파트장님께서는 우리 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불안정한 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저희 시장만으로 보면은 이제 저평가 상태에서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듯 보이지만 한국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 시장을 보면 네. IT 버블 붕괴 이후 다시 또 밸류에이션이 최고 수준에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태에서는 모멘텀이 계속 공급이 돼야 이 주가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유지가 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 모멘텀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상당한 하락 압력의 에너지가 쌓인 상태에서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이 상황이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향후로는 미국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의한 한국 시장의 재하락 가능성도 투자자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 증시의 모멘텀이 떨어지고 있고 간밤에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이제 뉴욕 증시에 대한 하락 전환 경고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파트장님께서는 그 미국 현지에서 나오는 뉴욕 증시의 조정 경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한번 관련 데이터 보면서 같이 말씀드려 볼게요. 네. 예. 데이터를 보시면 이 검은색 선이 미국의 S&P 500 PER입니다. 네. 이게 랜드마크처럼 솟아있는 부분이 세 군데가 있는데 2000년, 2021년 그리고 현재 밸류에이션이 가장 높았죠. 이 밸류에이션 높은 상태에서는 제가 이 회색 선으로는 미국의 GDP 증가율 예상치로 모멘텀을 표현해 봤는데 이 모멘텀이 떨어지면 이 높은 밸류에이션이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2000년대에도 그랬죠.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2000년대 IT 버블 그 직전에 99년에서 2000년 요거 컴퓨터가 인식 못한다 그래서 연준에서 돈을 상당히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올라갔다가 모멘텀 떨어지고 밸류에이션 유지가 안 됐죠. 2021년은 무제한 양적 완화해서 밸류에이션이 이 정도까지 올려 세워졌는데 GDP로 표현되는 모멘텀이 떨어지면 같이 주식시장도 하락했습니다. 현재도 밸류에이션 굉장히 높은데 요즘 컨센서스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미국의 GDP 증가율이 내려가는 쪽으로 측정이 되고 있더라고요. 작년 2024년 4분기 미국의 GDP 증가율 2.3 나왔죠. 그런데 컨센으로 보면 2025년 4분기까지 쭉 내려가는 경로로 나타나기 때문에 네. 요 점도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프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2000년, 2021년에 이어 지금도 뉴욕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고점에 다다랐고 모멘텀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거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예, 미국의 이제 모멘텀 감소 요인,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좀 이제 내릴 수 있는 네. 그 요인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GDP 대비해서 미국의 재정 지출이 역사상 네 번째로 많아요. 예, 이렇게 많은 건 직전까지는 화려하게 시장 그리고 경제를 포장시킬 수 있었지만 네. 이게 계속 이어지지는 못할 거거든요. 영원 불멸하지는 않으니까 이 점도 우려가 되고. 또 두 번째로 보면은 많은 분들이 보호무역주의가 상대국에겐 경제를 좀 타격을 시킬 수 있지만 미국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하시는데 미국 역시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모멘텀을 감소시킬 수 있고 세 번째로 보면은 많은 분들이 미국의 생산성 증가율은 오르는 거 아닌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오히려 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재정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생산성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미국의 모멘텀도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정과 보호무역주의 생산성 측면에서 뉴욕 증시의 모멘텀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이제 주요국 경제가 부진했지만 미국의 나홀로 성장에는 재정 지출을 통한 이 경기 부양이 큰 목을 했다는 분석이 있고요. 그 재정 여력이 이제 앞으로는 크지 않다라는 분석이 있고 이게 이제 미국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지출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예,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미국 GDP 대비해서 재정 지출 엄밀하게는 작년 연말까지 24%였습니다. 근데 이 24% 이상이었을 때가 역사상 4번 있더라고요. 네. 예. 첫 번째는 1980년대 이게 이제 금융 역사책에 많이 나오죠. 저축대부조합 사태. 이때는 미국의 지방 은행들이 상당수가 도산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정을 많이 풀어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금융위기였습니다. 이때도 은행 시스템 붕괴까지 거의 임박해서 갔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팬데믹 때, 이때는 경제 자체가 이제 멈춰섰던 상황. 그래서 재정 많이 썼었죠. 그리고 이제 작년 하반기까지 썼는데 이때 중요한 게 예전에는 상당한 위기 국면에서 재정 지출을 광범위하게 썼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유동성 함정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생겨버립니다. 네. 돈을 풀더라도 돈이 묶여서 잠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작년을 보면 유동성 함정이라는 게 나타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풀수록 경제 그리고 금융 쪽에 굉장히 돈이 흡수가 잘 됐습니다. 이래서 지금 부작용이 물가가 올라가요. 요즘에 다음 페이지에 차트 하나 더 있는데 유동성 증가율은 상당히 가파르게 반등했습니다. 네. 미국 쪽에. 근데 유동성 증가율이 반등한다고 해서 항상 물가가 제깍제깍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매개 변수라는 화폐 유통 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증가율 곱하기 화폐 유통 속도, 이게 물가에 영향을 주는데 요즘에 화폐 유통 속도도 오르는 시기예요. 자, 그러면 유동성 풀었을 때 물가는 잘 오를 수 있고 1월에 미국의 CPI가 이건 보호무역주의 적용하기 전인데 네. 3% 나왔습니다. 이제 재정 지출에 의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미국 쪽 물가에 묻어나고 있고 그래서 연준도 금리를 함부로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는 미국의 재정 지출은 물가 염려 때문에 잘못하면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재시작될 수 있거든요. 네. 요 염려 때문에 재정 지출은 줄어들 수 있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채권 시장도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미국의 장기채 금리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정 지출을 많이 쓴다, 국채 발행 물량 늘어나니까 장기채 금리 올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아마 재정 지출 많이 못할 것 같다. 이 인식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후로 장기채 금리 떨어지는 것도 재정 지출 약화로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미국 쪽의 모멘텀이 약화되는 거죠. 재정 지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재정 지출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 부작용들 언급해 주셨고 모멘텀 감소 요인으로 또 보호무역주의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보호무역이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뭐 이런 경고들은 있었고 어느 정도 악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보호무역주의의 본질을 보면 상호 일정 부분 훼손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누가 먼저 항복하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게임의 룰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 보호무역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는 트럼프 1기 때 보호무역주의가 본격화됐던 요 시점을 다시 되돌아가서 살펴보면 저희가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관련한 차트 한번 준비한 것 같이 보시죠. 트럼프 1기 보호무역주의가 본격화됐을 때가 2018년 2분기부터였습니다. 이때 미중 무역 전쟁 뭐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았죠. 네. 이때 그러면 뭐 미국은 상대국에게 관세를 매기니까 상대국은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건 뭐 일리가 있는데 미국 쪽 지표도 이때 허물어지더라고요. 보시는 지표가 미국의 제조업 재고 출하 비율 역축으로 그린 거니까 이 검은색 선이 아래로 내려오면 미국 쪽 재고는 쌓이고
수출하는 잘 안 되는 겁니다. 네. 예,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 원리에 의해서 이 지표가 만들어지냐면 상대국이 관세를 이제 부담을 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들의 경제가 내려가고 한마디로 글로벌 총수요가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 뭔가 판매하려고 할 때 글로벌 총수요가 다운그레이드 됐으니까 역시 미국 쪽도 타격을 받는 시스템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요 당시에 흥미로운 게 또 미국의 시설 투자 지표입니다. 여러분 2018년 2분기 이후 미국의 시설 투자도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스마트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 당시 미국에 이제 장사가 잘 안 됐다는 건 앞선 지표로 보여드렸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시설도 더 이상 늘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시설은 오히려 후퇴하는 방향으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럼 요즘의 시설 한번 볼게요. 미국의 시설 투자 지표, 프락시 지표긴 하지만 네. 지금 역사상 최고치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보호무역주의가 본격화되면 향후 글로벌 총수요가 다운그레이드 돼서 미국 쪽도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많은 시설을 유지하려면 고정 비용 부담이 상당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 중에 감세도 있는데 법인세 감면 네. 이러한 효과를 오히려 고정 비용 부담 증가가 상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요 점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드렸던 재정정책 약화 그 가능성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보호무역주의가 미국의 지표도 훼손할 수 있다는 것 요건 역시 모멘텀 감소 요인이 됩니다. 네, 트럼프 일기를 볼 때 보호무역주의가 미국 제조업, 업황, 투자에도 좀 악영향을 줬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사실 우리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 구조에도 이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은 사실 우리의 이제 2대 수출국이기도 하고 우리 경제 성장률이나 수출주에는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봐야겠습니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미국은 이제 수출 상대국으로 1위로 올라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호무역주의에 의해서 국내 대미 수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보호무역주의가 전체적으로 확산되면 글로벌 교역량이 줄어듭니다. 교역이 활성화됐을 때 저희가 이제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그러죠, 한국이. 네. 저희가 좀 더 활성화돼서 올라갈 수 있는데 글로벌 교역량이 줄어들었을 때 저희 코스피가 적극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까지 좋았던 조선주 또는 그러니까 여러 수출주에 대해서 한번 고민의 시간은 필요하다. 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재정 부담, 보호무역주의와 함께 또 앞서서는 생산성에 대한 그 모멘텀 감소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AI 기술이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 현장에도 적용이 되면 뭐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박 팀장님께서는 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착시를 지적을 하셨는데 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는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들을 우호적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또 생산성 증가율이에요. 일반적으로 생산성 하면은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투입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죠. 근데 토지나 자본에 대해서는 보통 생산성 언급을 잘 안 하시고 노동에 대해서 생산성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라 그러면 노동 생산성을 말하는데 요즘에 미국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지는 거 아십니까? 지표로 한번 같이 보시죠. 그림을 보시면 요 검은색 선이 미국의 생산성 증가율입니다. 작년 하반기, 작년 상당히 수개월 전부터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통계적인 테스트를 해보면 저희가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생산성 증가율이 조금 앞서고 미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이 약간 후행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지금 생산성 증가율이 어떤 모종의 이유로 떨어지고 있는데 적어도 올해 상반기 또는 중반기까지 GDP 증가율이 생산성의 도움을 받지는 못할 수 있어요. 데이터로만 보면.
근데 저희가 사실은 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오픈 AI 또는 챗GPT 많은 기업들이 화려해 보이지만 대규모 적자 기업이에요. 예, 투입 대비 산출이 일반적으로 생산성으로 이 계산 과정에 의해서 산출이 되는데 대규모 적자 상태라면 생산성 증가율도 떨어지는 게 당연하죠. 네. 예, 그래서 AI 신기술에 의해서 생산성 증가율로 경제도 나아질 거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옳은 얘기일 수 있지만 지금은 이게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라는 점도 저희가 한번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AI 혁신에도 생산성 증가율이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하락하고 있다. 이 부분이 뉴욕 증시의 모멘텀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상황들 이제 감안을 해볼 때 우리 증시 역시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좀 열려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시장에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고 또 대세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예, 대세로 보면은 작년 7월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고점을 낮추면서 이동하고 있는 그 모습이 되겠죠. 네. 지금 간헐적인 반등이 있지만 대세적인 부분에 아직 큰 변화는 없습니다. 특히나 또 앞서 언급드린 대로 미국 시장 최고 수준 밸류에이션 상태에서 모멘텀 떨어지고 있는 점, 이 점을 감안했을 때 한국 시장도 큰 흐름에서는 여전히 좀 부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번 저희 코스피의 간헐적인 반등도 오히려 좀 다른 역발상으로 활용을 해야지 너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더 상승 방향으로 베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뉴욕 증시의 모멘텀 감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지나친 낙관은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코스피 지수 그럼 하방을 어느 정도 선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희 한국 시장 특히 코스피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특징이 뭐냐면 네. 저희가 트레일링 PBR 0.75배가 이게 정말 잘 안 깨지더라고요. 예, 이거는 학계에서 계신 분들이 연구해 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저희는 그냥 관찰한 것만 이제 쓰고 있는 거니까 관련한 지표 한번 보시죠. 제가 그려봐봤는데 IMF 제외하고는 0.75배가 정말 안 깨집니다. IMF는 국가 부도 사태니까 이때 깨지는 게 당연했었고 그 이후로는 트레일링 PBR 0.75배가 깨진 적은 없고 지금 저희 코스피의 트레일링 PBR 이제 0.9배 조금 더 상회하는 수준으로 올라와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0.75배까지 요 정도 떨어지면은 향후 진바닥이 아닐까. 그리고 저희 코스피로 환원해 보면 2100에서 2200 정도 수준, 요 정도면은 정말 눈 감고 사도 되는 그 정도 수준에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트레일링 PBR 0.75배로 계산했을 때 코스피가 2100에서 2200 정도 수준 하단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짚어주셨고 작년 시장을 이제 돌아봐도 그렇고 상승이든 하락이든 변수들이 좀 쌓여 있다가 어떤 트리거가 나타나게 되면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는 양상도 있는데요. 트리거가 될 요소들은 어떤 걸 보고 계십니까? 예. 근데 저는 이제 용어 구분은 약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락 요인하고 트리거가 좀 다르더라고요. 이 금융시장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하락 요인은 한마디로 펀더멘탈을 조금 더 낮추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고요. 네. 트리거는 펀더멘탈이 낮아지고 있구나 이런 인식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네. 또 이러한 펀더멘탈이 낮아질 수 있겠구나 이러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는 저는 세 가지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좀 청산될 수 있는 재반 환경이 마련되고 있거든요. 요 점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보시면은 요즘에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의 움직임도 조금 깨름직합니다. 이것도 지난 기간 봤을 때 전형적인 시장의 약세 방향으로 좀 저희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주도주의 움직임이죠. 요즘 엔비디아가 다른 주식 대비해서 좀 시원찮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려해 볼 요인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세 가지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트리거 요인으로. 네. 트리거 요인으로 주도주의 움직임 약화,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 엔캐리 트레이드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일본은행 BOJ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인상에 대한 우려 있지만 뭐 엔캐리 트레이드는 작년과 양상이 좀 다를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작년 한번 돌이켜 보면 2024년 7월에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네. 즉각 바로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시간을 두고 2024년 8월부터 시장이 상당히 많이 흔들렸죠. 네. 지금 2025년 보면 1월 24일 날 일본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일본의 물가 한번 확인해 보면 아마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일본의 물가가 3.6%입니다. 꽤 높습니다. 아마 일본은 금리를 더 올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엔화 강세가 조금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가속화될 여지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작년과 양상이 다르지 않나 보다는 오히려 작년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환경이 유사하거나 좀 더 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물가가 더 올라왔기 때문에 일본 쪽에 네.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일본이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요 점을 염두에 둬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일본의 물가도 좀 잘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아까 뭐 10년물 국채 금리도 얘기해 주셨고, 아까 장단기 금리 차의 또 하락 트리거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장단기 금리 차는 어떤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까? 장단기 금리 차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연구해 보면 제가 사실 하는 일은 세미나하고 고객분들 만나는 것 외에는 거의 데이터 보는 겁니다. 네. 근데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재밌는 현상이 여러분도 같이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검은색 선은 미국의 10년 3개월 장단기 금리 차이고요. 이거하고 제가 그려본 바로는 제일 비슷한 게 미국 실업률입니다. 육안으로 봐도 상당히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10년 3개월 장단기 금리 차가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1월 그리고 지금 2월까지 넘어서면서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으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 말인즉슨 실업률도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 8월로 한번 회귀해 볼게요. 네. 작년 8월 실업률 악화되면서 샤메 룰이 한참 언급됐습니다. 지금도 향후로는 실업률이 조금 부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장단기 금리 차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보더라도 저희가 마냥 지금의 상승에 동조하기보다는 반대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반대 방향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앞선 거 미국 증시를 주도해온 기술주들 부진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움직임 또한 뭐 시장의 하락 가능성을 더하는 요인으로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엔비디아가 성장주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율하고 연동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관련 차트 같이 띄워주면서 시청자들 같이 한번 음미해 보시죠. 엔비디아 성장주고 대부분의 성장주가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액 증가율에 연동해서 움직이거든요. 직전까지 엔비디아가 그렇게 움직였는데 작년 한 해 동안은 그 모습이 좀 달랐어요. 매출액 증가율이 숫자는 화려하지만 계속 하락하고 있고 엔비디아 주가는 이에 동조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원인은 직전까지 미국이 GDP 대비해서 재정 지출을 역사상 4번째로 많이 풀었는데 그 돈의 힘에 의해서 엔비디아 위시에서 미국 시장이 견조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앞으로 재정 지출, 지금 미국 물가가 올라오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함부로 쓰기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엔비디아는 원래 자신이 움직여야 되는 방향대로 갈 수 있고 또 한 가지 요즘에 이벤트가 돌출했죠. 딥시크. 딥시크에 의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다면 엔비디아 향후 어떠한 실적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요인이 돼둬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엔비디아의 매출액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섹터 영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가 엔비디아 회계 기준으로 4분기 2월 26일 제 기억이 맞다면 이때 발표가 될 겁니다. 이때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상당히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다. 향후 가이던스가 뭐 4분기 예상치는 매출액 증가율 지금 73% YOY로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로 보면은
매출액 증가율이 61% YOY로 조금 이제 떨어지긴 하는데 요거보다도 좀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가이던스에서 제시를 한다면 저희 한국 반도체 주가에도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긍정적인 영향은 좀 아닐 수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역점을 두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엔비디아 다음 주 실적 발표 때 그 어느 때보다 가이던스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뭐 증시에 대해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뭐 안 좋을 거라는 시장 상황 속에서도 어떤 종목들 좀 공략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요즘에 제가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 업종이 통신입니다. 예. 통신 쪽이 금리가 내려갈 때 배당주가 괜찮아지는 부분이 있고 또 통신 업종은 배당주 내에서도 이 영업이익 증가를 보면 좀 더 작년보다 올해 가속 성장한다고 나타나더라고요. 관련 차트 보면서 또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희 한국의 실질 금리가 상당히 높은 거 아십니까? 예. 요거는 제가 볼 때 한국의 정치적인 여러 불안 요소 이런 것들이 안정화될 때 좀 더 한국은행도 적극적으로 금리를 내리실 것 같아요. 한국은 금리를 빨리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려서 향후 경기 부양을 도모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내려갈 수 있고 또 미국 쪽을 보면 미국은 실질 금리를 빨리 내릴 필요성은 좀 적지만 그래도 트럼프 일기 보호무역주의 때 기어이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들었습니다. 트럼프가 연준 그리고 파월을 얼마나 많이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금리가 차츰 내려올 수 있는데 금리 떨어질 땐 역시 배당주가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배당주 내에서 은행주는 금리가 떨어지면 본업은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예, 그런데 앞서 언급드렸던 통신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이 좀 더 가속 성장한다고 나타나기 때문에 통신에 대해서는 접근이 좀 더 편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뭐 하락하더라도 통신업종에 대해서는 좋게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반대로 뭐 어떤 이런 종목을 포트에 갖고 계시다면 좀 주의가 필요하다 하는 섹터들 어떤 것을 꼽고 계십니까? 예, 오늘 반도체 업종이 좀 좋긴 한데 네. 상당히 죄송스럽게도 저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좀 추천을 안 드리는 편입니다. 시장의 속성상 직전 주도주는 그 다음 장세에서 주도주가 안 되더라고요. 주도주의 비반복성은 시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직전에 반도체가 주도주였고 이후에는 반도체가 주도력을 행사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수급 집중이 덜하면 향후에 반도체가 좀 슬로해지면 중소형주가 좀 괜찮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반도체는 좀 경계하는데 그 반대편에서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향후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직전 주도주는 다음 주도주가 되지 않는다. 반도체 업종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봐주셨고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강영기 DB금융투자 주식전략 파트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